더꿀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는 56,400원의 장을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58,000 얼마까지 가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58,500원까지 갔었네요. 과거에 있던 57,100원이었던 신고가, 그러니까 종가 대비는 그 전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5,200원 정도가 종가였는데, 그때 종가 이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요. 그 전에 이제 꼬리 달고 찍었을 때 57,100원까지도 찍었었는데, 오늘 꼬리는 58,500원으로 꼬리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랠리를 더욱더 펼치고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고요. 물론 지금 장이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 장도 좋고 코스닥 장도 좋고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도 올라가는 게 분명 있겠지만, 결국은 이뮤노반트와의 시가총액 차이, 어제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저평가의 매력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물량들도 지금 과거에 많이 샀던 거에 비해서 나가는 물량들은 상당히 소수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 주식 오늘은 조금 파란 나라가 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업자 청구자 수가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 그 말은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불안감은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이슈는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저점이 기회가 된다. 그 하락이 기회가 된다. 사람들이 공포에 시장의 매도 버튼을 누를 때, 그때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떨어지면 사면 되지 않나요? 좀 기다려도 될만 하겠네요. 나중에 금리 이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매크로 이슈를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신이 되셔야 됩니다. 신도 못 맞춥니다. 파월의 페드 의장인 파월도 그거를 못 맞춰서 지금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같은 한국에 사는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크로 이슈를 예측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그냥 볼펜 굴려서 찍어보겠다는 얘기죠. 올리냐 내리냐 이걸 찍어보고 투자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내 느낌은 이렇고 더 오를 것 같은데 내릴 것 같은데 예상을 해도 그게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요. 틀리면 당연한 겁니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로 본인의 투자 철학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분명한 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는 있다. 금리 상승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언제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가 바닥이라고 딱 찍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락할 때, 싸다고 생각했을 때, 미스터 마켓이 이 정도면 살래? 했을 때, 그래, 이 가격이면 싸네 하고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아니야, 아직 비싸, 더 떨어지면 살게 라고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사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시지만 예측을 하고 방향성을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는 많이 올라주고, 내일은 또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이 오늘 장 마감까지 안 좋다면 우리나라 장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56,400원이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보다는 기회의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의 하락이, 미국장의 하락이 기회의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금리 인상한다, 인하 못한다 했을 때, 막 떨어졌을 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몇 개월 뒤, 몇 달 전, 몇 년 전일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물론, 못 기다리는 내 손가락이 잘못이고, 내가 잘못인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렸다고 하시면서, 김병우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표시 해주시면서 댓글, 슈퍼땡스를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었고, 제가 과거에 있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병호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원참여님, 꾸준히, 아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 댓글 다 읽어봤고요. 어떤 분께서는 KHC1003님께서는 주가 밸류에이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좀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너무 반복적으로 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지루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조절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 투자 스타일상, 그리고 유튜브 철학상, 반복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펀더멘털이나 투자 철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과거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공부는 한 10%고요. 투자 철학이 90%예요. 뭐 운까지 생각한다면 투자 철학도 한 15%, 2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 10, 투자 철학 뭐 한 20, 30? 많이 잡으면 30. 그 나머지 60은 다 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KHC1003님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조절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시가총액이 반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든다고 해도 저평가된 기업이 더 저평가를 금방 탈피하거나 고평가된 기업이 고평가가 금방 해소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제가 아무리 2분의 1이 적정가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거품이 생기는 주식들은 다 거품이 생기고요. 저평가 늪이 계속 깊어지는 주식은 아무리 저평가라 그래도 저평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 능력이 그 정도도,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니까요. 절대 그 정도 능력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만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반복된 얘기가 있다면 최대한 피하겠지만 투자 철학 면에서는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한 번만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참여님, 김병호님 너무너무 슈퍼땡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D2T RA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픈라벨 임상에서 엔드포인트를 ACR20으로 설정했던데 ACR20에서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임상 효과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니포칼리맙 임상을 보면 ACR20은 유효한 값에 거의 가까웠지만 ACR50은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포칼리맙 임상과 대조했을 때 아이메로프로바트의 ACR20 유효성 확보는 매우 확률이 높지만 ACR50 유효성 확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ACR50 충족이 어렵다면 임팩트가 적고 추후 FDA 승인이나 보험급여 등재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유저 HS32J1WNOP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ACR20이 적당할지, ACR50이 적당할지, 이뮤노반트가 그거를 판을 짜고 있다. 판을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힌트를 좀, 이뮤노반트가 줬던 내용은 뭐냐면, 지금 D2T-RA라고 하는 질환을 타겟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2T-RA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생물학적 제재를 한두 개 이상 썼을 때 불응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3차, 4차 치료제를 염두에 둔 데이터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D2T-RA라고 하는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생물학적 제재가 모두 안 든 환자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약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 환자들을 타겟으로 하고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너무 중증 환자로 발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초기에 발견이 됐어도 다른 약들을 막 썼는데도 안 들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D2T-RA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다 중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증 환자들은 증상이 너무 심하고 새로운 약을 찾고 있고, 의사들 또한 새로운 약을 구하고 있고 하는데, 기존 치료제들은 다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 업데이트 콜을 진행을 하면서 로이반트 CEO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RA, D2T RA에 대한 FDA의 승인 기준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환자들의 언맷 니즈가 높고 심각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만 효과가 있다면 승인이 가능할 거다라는 식의 분위기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승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낮을 거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CR 50까지 만족을 다 시켜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ACR 20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ACR 20이라면 어느 정도 ACR 20을 어느 정도의 환자군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그런 기준들은 이뮤노반트가 지금 판을 짜고 있다. 물론 FDA와 협의를 해서 판을 짜고 있겠죠. 판을 짜고 있어서 딱 뭐 ACR 20이면 된다, ACR 50이면 된다라고 제가 섣불리 말하는 거는 너무 팩트가 없는 발언이고요. 지금 판을 짜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 상반기 내에 그 기준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공개를 하면 그 기준에 따른 3상 시험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FDA에서 신약 기준 승인 기준을 바꿨대요. 뭐 항암제 같은 경우는 3상을 한 번만 해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신약 승인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면역 염증 치료제 같은 경우들은 워낙 시장에 다양한 약들이 출시가 돼 있고 기존 약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 그리고 기존 약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을 2개씩 막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레이브스병처럼 임상 2개 동시에 하고 있죠. 그리고 류마티스도 임상 한 번 더 할 거죠. 테드도 임상 2개 동시에 했죠. 이런 식으로 임상 2개를 동시에 막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상을 2번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FDA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임상 한 번만 해도 된다. 대신 좀 더 꼼꼼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게 있어서 사실 이런 면역 염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사들에게는 임상 3상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다고 하긴 좀 그런 게 3상을 2번 하나, 한 번 하나, 만약에 환자 수를 한 번 할 때는 100명하고, 2번 할 때는 200명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3상 한 번 하면 이득인데, 2번 할 때 200명하고, 한 번 할 때도 200명이라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FDA에서 조금 더, 여지를 준 건, 정확한 바이오마커나 아니면 기전들, 그리고 뭔가 충분한 환자군,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보겠다 이거예요. 3상 한 번 진행하는 대신 우리가 꼼꼼히 보고 3상 한 번으로도 충분히 언맷 니즈가 크고 신속한 약 승인이 필요한 질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근거만 확보된다면 우리가 승인 빨리 해줄게 라는 식의 기준의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염증 치료제를 개발한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긴 호재죠. 하지만 그런 호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이뮤노반트가 전체 바이오테크 기대되는 약물 랭크 5위에 기록된 것처럼 당장의 호재로서 주가가 급등할 펀더멘털 개선까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뮤노반트의 분명히 좋은 FDA의 기조의 변화임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투자할 만한 또 하나의 호재가 터진 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처럼 한올바이오파마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기분 좋은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류마티스 임상은 제가 이뮤노반트의 지금 멘트가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기준은 지금 설정하고 있다. 대신 상반기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발표를 할 것 같고 그 발표의 기준이 제시되는 순간 만약에 그 다음 그 기준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낮아진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기준이 제시되는 순간 만약에 이뮤노반트 정도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주가 반응이 조금은 더 미리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 투자 철학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거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기다리자거든요. 사놓고 기다리자 텐션으로 저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자,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
유저 땡땡땡 어쩌고저쩌고님께서 닉네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지난번 작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진행을 한 내용들 중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그래서 어떤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RA 관련해서 니포칼리맙 관련 이력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다. IMVT140이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왜 니포칼리맙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더니 맥클라인 CEO가 참고로 저희는 치료가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IMVT140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이라고 하면 보통 환자 1000명 규모의 연구와 매우 큰 환자군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연구는 최소 2가지 이상의 고도 치료,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죠.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IL-6나 TNF 억제제나 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중 기본적으로 최소 2가지를 사용했지만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치료적 관점에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또한 저희는 자가항체 양성, 즉 ACPA 양성 환자만을 명확히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니포칼리맙과 지금 이뮤노반트의 차이는,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와 니포칼리맙의 차이는, 니포칼리맙은 이런 불응성 환자군에 대해서 치료를 한 건 아니고요. 초기 환자군, 류마티스 초기 환자군에 대해서 진료를 했고, 초기, 중기, 말기 상관없이 막 모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모집 환자 중에 한 20%만 말기 환자, 그러니까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거의 한 임상 모집 환자 중에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80% 환자들은 초중기에 있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ACPA가 양성이거나, 그러니까 말기의 심각한 상황, ACPA 양성으로 인해서 심각해진 환자들만 모은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로바트 임상과는 환자군 모집 자체가 다르죠.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환자들, 양성 환자, ACPA 양성 환자들은 RA 환자군 중에서도 상당히 중증이고 후기 치료 단계에 있으면서 자가항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질환 특성을 가진 하위 집단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존슨앤존슨도 몇 건의 임상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 니포칼리맙도 이미 몇 건의 임상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중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치료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포칼리맙이 이런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로바트처럼 이 D2TRA, 그러니까 좀 말기 ACPA 양성인 환자만 명확히 특정을 해서 말기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환자군을 특정해서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치료 단계 환자들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 단독요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 명확한 용량 반응 관계를 확인을 했죠. 니포칼리맙이. 즉 니포칼리맙 용량이 클수록 ACR 20, 50, 70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전체 일반 환자군에 비해 ACPA 양성, 즉 자가항체 양성 질환 환자군에서는 확실히 니포칼리맙도 더 나은 반응 양상을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한 뒤에 이 약물이 해당 환자군에서 활성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승인된 대부분의 다른 항염증제들과는 결이 다른 아예 상호 독립적인 기전이라고, FcRn 기전이라고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해당 환자군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죠. 그죠? 불응성 환자군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언밋 니즈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그 환자군에 집중해서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임상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뮤노반트는 무작위 배정 중단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오픈 라벨로 치료를 받은 뒤에 반응자를 약물군 또는 위약군으로 다시 무작위 배정하여 누가 반응을 유지하고 누가 반응해서 탈락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명확한 답을 못 가질까요?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D2T-RA 환자군들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을 많이 했던 회사들이 있거나 그런 결과들이 학계에 발표된 게 많으면 기준 설정하는 게 당연히 쉽겠죠. 이미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D2T-RA 환자군에 대한 임상은 이뮤노반트가 거의 유일하게 그리고 거의 최초로 진행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기준 정립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학계에서. 그리고 의학계에서도요. 그래서 확실히 기준 설정하는 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설정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상당한 많은 데이터 분석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FDA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와 의사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만족하고 의사들이 만족해야 임상 성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과거에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이뮤노반트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이어집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전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의 책무이고,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분야가 연구가 매우 부족한 환자군이라는 점입니다. 후기 라인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사실상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로 평가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상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준이 과연 ACR 20인지, 50인지, 70인지, 그러니까 ACR 20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그 질문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정리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라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무엇이 관찰되는지에 따라 두 번째 연구, 그러니까 즉 추가 임상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저희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설정이 되면 만약에 오픈라벨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다 발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기준을 미리 제시해놓고 나중에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기준 제시하고 하반기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상반기 기준 제시한 기준보다 하반기 데이터가 안 좋다면 추가 임상을 진행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상반기에 제시한 기준보다 하반기에 제시한 데이터가 월등히 좋다면 추가 임상 충분히 진행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ACPA 양성 후기 라인 환자는 약 7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환자 측면과 상업적 측면에서 모두 기회가 매우 크게 열려있는 영역입니다. 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맥클라인 CEO가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 이번 12월달, 작년 12월달에 인베스터데이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이라면 첫 번째이자 최고가 될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 많지만 여전히 말기 환자들에게는 상당한 미충족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라 함은 우리가 이상 개념 증명 연구에서 연구한 환자군으로 4차 또는 5차 치료 라인 환자를 의미합니다. 즉 TNF 이니비터나 잭 이니비터 그리고 일반적인 초기 항류마티스제를 여러 차례 사용한 매우 말기 환자들입니다. 이 점은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는 올해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존스앤존슨에서 발표한 니포칼림합 데이터도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 연구는 초기 라인 환자군이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25%만이 4차 라인 이상의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기 라인 환자군이었다는 거죠. 니포칼림합은. 반면 저희 연구는 100%가 4차 라인 이상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기 환자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 기준은 임상적 이익이 거의 어떤 형태로든 이 환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맥클라인이 약 7만 명 환자가 이 약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쟁 약물과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등록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등록 속도,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2027년에 공개하려고 하다가 2026년으로 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등록 속도는 실행력의 증거, 우리가 열심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실행력의 증거다. 이 점을 간과하고 싶진 않지만 이 또한 충족되지 않은 수요와 환자 및 의사의 요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연구를 앞당겨 진행했다는 것은 많은 약물을 사용한 후에도 환자들이 또 다른 치료 옵션을 얼마나 기다리고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이 질환은 전형적인 자가항체 질환입니다. ACPA는 IgG 양성 항체입니다. I형이라는 얘기죠. ACPA라는 항체가 IgG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연구 대상자를 그 부분에서 선별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려면 IgG 양성 ACPA 혈청형을 보유해야 합니다. 정상 상한선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군을 선별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따지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쪽집게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환자군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큰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한 50만 명 된다고 하고요. 전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100만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가항체 양성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로만 환자군을 좁힌다면 한 7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이는 시장 규모 측면에서 확실히 적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ACR 20이 좋은지 50이 좋은지 이거를 임팩트가 어디가 좋냐 하셨는데, 지금 ACR 20이 좋은지 50이 좋은지 이뮤노반트가 열심히 공부 중이고요. 논의 중이고,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 결과들이 없어서 사실 기준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FDA도 처음일 테고 그럴 테니까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라고 맥라인 CEO가 최근에 언급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CR 50까지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ACR 70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ACR 50, 70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라서 제가 섣불리 짐작하기는 좀 어렵지만 맥라인 CEO가 최근에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희망적으로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팩트는 모른다, 까봐야 한다 라는 거고요. 일단 정확한 거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할 필요는 없다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을 마지막에 여쭤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잭 억제제나 TNF 억제제나 그런 IL-6 계열의 염증 치료 약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군 자체가 너무 언맷 니즈가 높은 그 불응성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제보다는 기준이 확실히 낮을 거예요. 기준이 더 높아진다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빨리 다른 약물 투여 받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우린 약물 투여를 받고 싶은 환자들인데 너무 심각해서 그런 환자들만 모아놓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도 엄격해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약을 쓰란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FDA의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약물을 승인해주는 기관이 FDA인데, 얼토당토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승인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언맷 니즈가 너무 높은 환자군이고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이면 새로운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는 데이터만 뽑아준다면, 어느 정도 적정 기준선 이상만 나와준다면, 근데 그 기준선이 너무 높지 않게 설정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ACR 20선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ACR 20에 대한 반응률이 얼마냐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이뮤노반트가 충분히 전문가적인 견해와 함께 FDA와 함께 논의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볼 만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얼토당토 없는 데이터로 승인 안 해주겠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류마티스도 기다려볼 만하다. 그리고 만약에 류마티스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이제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굳이 잭 억제제, TNF 억제제, 그 다음에 IL-6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ACPA 양성이면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먼저 투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꼭 4차 치료제까지 기다렸다 투여하는 것보다는 ACPA 양성 환자들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증 치료제 약물보다는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먼저 투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4차가 아니더라도 2차, 3차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약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가 뭔가 효과를 보고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충분히 사전에 투여받을 수 있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미래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레이브스병이 물론 메인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류마티스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어려운 임상이긴 합니다. 워낙 다양한 요인이 발병을 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다발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임상이긴 해요. 그래서 뭐 류마티스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단 그레이브스병을 보고 투자를 하시되 류마티스는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ACPA 양성인 환자들만을 위주로 100% 선별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항체가 IgG 계열이기 때문에 IgG 계열을 떨구는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리고 IgG 농도를 70% 이상, 80% 가까운 정도로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를 시키면 이제 질병 수정 기능이라 그러죠. 디지즈 모디파잉 개념이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보너스 모멘텀으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 또 한번 이렇게 인베스터데이 때 나왔던 발표 자료도 또 한번 찾아보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과거에 발언했던 것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시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도움되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인심 쓰셔서 선심 삼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하기 특히나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서 제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병우님과 청운참여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뭐 누가 얼마를 보냈냐가 제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마음 표현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너무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을 꾸준히 찍게 하는 힘이 다 뭐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 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아무튼 뭐 그런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마감을 할 것 같은데 너무 개의치 마시고 내일 또 장 열리고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또 많이 떨어지면 또 펀더멘털 변화가 아닌 이상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로 찾아보심이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